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주택 시장에 관한 관심은 우리 굉장히 높죠. 근데 우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베트남은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런 그 개발도상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 사시는 분들도 관심이 아주 높은 것이 주택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주택 시장에 관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화두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가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마켓워치 기사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최근 미국 물가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보셨듯이 높은 임대료가 물가 그리고 페드의 금리 정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확인해 보셨는데요. 관련 얘기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이 물가 상승률이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가장 높은 물가가 임대료가 가장 높다 그러대요. 지금 그나마 유가가 무지하게 올랐는데도 휘발유 값보다도 임대료가 더 많이 올랐다. 근데 이 미국은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전세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저도 전세 살고 있습니다만 이거 다달이 여기 세 안 내는 게 얼마나 편한데. 근데 미국이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 주거 비용의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던데. 그 글로벌 외환 위기 이후에 미국이 이제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 장세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전세 제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전세도 있습니다. 아, 우리 같이 이제 100% 전세가 아니고 네. 50%, 60% 보증금을 받고 나머지 그 렌트할 때 그 월세를 내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대부분 보증금이 이제 뭐 3개월치 정도 받고 나머지 월세로 돌리는 방식인데요. 네. 그런데 뭐 50% 정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번에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간 건, 임대료가 올라간 것은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워낙 바닥을 쳤습니다, 가격이. 네. 그랬다가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집값 상승과 더불어서 올라가는 건데, 집값이 상승하면은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편에서는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어떤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물가지수에 비해서 올라가는 향상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네. 뉴욕 쪽에서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약세로 돌아서고 있고 거래량도 한 25% 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세제 개혁 등을 통해 가지고 하면서 아마 세액 공제 쪽에 대한 부담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고급 주택, 그러니까 한 200만 불 이상의 주택들은 그런 부분에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가격도 약세인데, 이 참 재밌는 게 한 그 절반 정도 되는 한 100만 불 정도 내외 되는 경우의 주택들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충분히 어떤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높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쪽에서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뉴욕주 속에서도 어떤 주택의 가격대에 따라서 양극화가, 거기도 양극화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시카고라든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거주하고 있는 LA 같은 경우들 많이 오른 지역들은 최근에 오신 분 얘기 들으니까 35% 이상씩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감당하기 힘들겠네요. 네, 바로 이제 그렇게 오른 부분이 임대료를 같이 끌고 올라간다고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시장들도 역시 상당히 경제력이 경제 성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저렇게 여러 가지 금리 끌어올리고 계속해서 한 4차례 이상 끌어올리겠다라고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 그 경제가 돌아가니까 바로 집값이나 이런 것들로 다 맞물려서 같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위투기업들이니까 미국도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주택이나 네. 빌딩들을요. 네. 이제 거기에서 많이 오는 어떤 그런 임대료 상승들이 지속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올해 말 정도가 지나면
역시 미국도 어느 정도 차오르지 않겠는가 해서 경계하는 심리가 조금씩 생겨난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 보면서 정말 미국과 일본이 부러워요. 이 배경에 소득 증가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하고 싶은데요. 한마디로 미국 경제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서 저금리에서 네. 트럼프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에게 자신감, 그러니까 경제가 몹시 좋아요. 예컨대 실업률만 해도 우리는 거의 9%에 지금 이른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5%, 4 내지 5% 이런 얘기,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 이런 얘기 나오고 취업률도 몹시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경제가 살아났고 이후에 어쨌든 양적 완화에다가 트럼프의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나름 성공을 거두면서 소득도 증가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물가를 많이 올리고 지금 이제 또 금리를 올리는 이유도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경제도 안 좋은데 갑자기 금리가 올려야 되는 이 진퇴양난이지만 미국은 선순환 경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뭐 이거는 어쩌면 정상이죠. 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세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자산 버블 얘기가 나와요. 저도 국민연금 이 심의원에 가보면 우리나라가 이 오피스 빌딩 가격이 이 세계 상승률로 보니까 중하위더라고요. 네. 이걸 본다면 미국 경제는 확실히 좋아졌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득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이 올랐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임대료도 따라 오르는 어쩌면 당연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근데 이제 소득보다 항상 임대료가 더 빨리 올라갈 때 이제 부담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우리 전세값 오르듯이요. 네, 네. 뭐 2년마다 갱신해달라 그럴 때마다 억대로 올려달라 그러면 이제 코피 터지는. 네. 근데 미국도 지금 굉장히 힘든 것 부자 같아요. 전세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거 아닌데요. 아 그래요?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아 그래요? 2년마다 1억씩 올려주려면요. 그 힘 안 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미국도 우리도 지금 지역별로 지금 주택 가격이 차등화돼 있. 저기 요즘 경기가 차별화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지금 뭐 지역마다 완전히 다 다른가요? 미국도 아까 우리 장영동 그 대기자 말씀하셨지만 그 시카고 같은 경우도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고요. 네. 보통 뭐 3.3제곱미터당 가격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네. 우리가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 방 3칸 정도면 뭐 한 20억 정도까지도 가고 또 좀 떨어져 나가면 또 한 10억 정도가 100만 불 정도 가고요. 네. 지역별 차이가 미국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운타운 쪽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고급 주택가는 그렇게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월세나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에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네. 수익이 높아지면 당연히 투자가 집값이 늘어나니까. 또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건비라든지 물가가 또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고종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지나치면은 가치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버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제 만약 급여를 뭐 몇 개 도시 근로자 몇 개월치를 모아야만이 주택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임금과 사실은 우리가 주거 비용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다가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생활비 속에 들어가지만.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기지들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또 이제 월세를 이제 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상승률 자체가 임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임금의 변화율 상승률과 함께 그런 물가 특히 주택과 관련되는 그 임대료 부분의 상승 부분이 조금만 차이 나더라도 그 사람들은 아마 미국 사람들은 주로 체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나. 우리와는 조금 아무래도 그 구조상으로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금 속도를 빨리 할 거다는 얘기가 꽤 있었고, 근데 최근에 또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미국 장기 10년물 국고채 금리를 보면 이게 올 3번 할 건지 4번 할 건지 지금 왔다 갔다는 합니다만 그래도 올해 최소 3번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시작하면 뭐 주택 가격이 좀 잡힐래나요? 아니면 반대로 또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월세가 더 올려받아야 되는 구조가 되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까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국제적인 트렌드 우리가 여러 군데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현상들인데요. 네. 결국은 집값이 올라가면 뭐 자연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그러나 이제 미국 경제가 뭐 마냥 좋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지속될 수는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중국과의 무역 문제 마찰 오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와도 직접 연관도 되어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어디까지 얼마나 이제 갈 건지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런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또 얼마나 갈 건지 뭐 반대 여론도 굉장히 미국에서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들이 시너지 효과가 한 군데로 모아져서 얼마나 더 경제 성장을 밀어 올릴 것인지 하는 것들이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지속적으로 상승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역시 이제 뭐 인플레도 따라서 같이 오면서 여러 가지 금리는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로 마찰을 빚게 된다면 뭐 예컨대 재선거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네. 탄핵이라도 된다면 또 경우는 또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이제 수익환원법에서 이자를 올리게 되면 이자가 올라가면 수익을 종합환원 이율로 나누면 이제 가격이 되는데요. 네. 이 종합환원 이율을 이자로 본다면 이자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지 맞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당장은 오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또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조세 정가처럼 또 이 월세 정가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미국이 지금 현재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0.25%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2, 4분기에 그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이나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가 우리도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은 아마도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세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린다면 네.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뭐 물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올리니까 네. 이게 올라가는 거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상황에서는 주택을 모기지를 통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통해서 매입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국도 역시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리를 네, 잡는다. 그런데 참 이게 주택과 금리와의 관계가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권대인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이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에는 악영향이죠.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네. 부동산은 하락 요인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데 또 우리 부동산과 금이 가장 큰 특징이 인플레에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에 꼭 이게 부정적 영향만 미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뭐냐? 이게 인플레 해치 기능이 강해서 오히려 돈들이 시간이 지나면 금이나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은 또한 화폐 많아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가 부동산이 오르는 원인이 뭐였나요? 이제 그때는 저금리 때문에 돈들이 자산시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때는 또 집값이 올랐다 그러고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번에는 이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또 양적 완화를 또 축소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목적인데 참 부동산에는 이러나 저러나 상당히 좀 금리와의 양면성이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박사님, 예. 미국에서 1970년에 뭐 TDR 네, 공정권 개발 무슨 뭐 양도 네, 제도 네. 너무 어려운 말이라 잘 모르겠는데. 예. 개발권 이양제도라고 하죠. 예, 일단 네. 그게 뭔가요? 설명 좀 예, 한번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 지역이 있게 되면 특정 지역에 있어서 개발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개발권을 어떤 대가를 받고서 사실은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다가 개발권을 넘기는 거죠. 그 대가를 어떻게 받죠? 대가는 여러 가지 뭐 형태로 일정한 부분에 대한 뭐 금전으로 받는다든지 해당되는 네네. 지역에서 전체 받을 수 있는데 네. 그게 뉴욕의 경우에 보니까 그런 게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진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그 공중권 우리 개발 양도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는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인 것 같습니다. 이미 네. 논의는 많이 됐는데 그것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는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시가 오래되면서 이제 그런 지역에 있어서 개발 역사적인 보존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집중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심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밀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그런 개발권들을 그걸 갖다 넘김으로써 그쪽을 갖다가 적절한 그 용도에 맞도록 지역별 용도에 맞도록 활용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장 친화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발전에 따른 나중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반감들도 있다 보니까 논의 자체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 교수님,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이 개발권을 네. 서로 양도한다는 개념 자체를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사례를 네네. 해서 한번 해주시면. 고압선이 지나가는 경우는 고압선에 자장이 미치는 범위에 5층, 6층을 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1층 단층을 질 경우에 못 나머지 찾아가는 5개층을 못 짓잖아요. 네. 이걸 다른 지역에 가서 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고 파는 거. 그렇죠. 이렇게 그 개발권을 이양하는 제도로 우리가 용적률을 넘기는 그걸 거죠. 용도를 그러면 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기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상업지구인데 뭐 1000%짜리 상업지구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1000%를 못 찍고 내가 500%밖에 못 줘. 그럼 옆이 1000%가 규제가 돼 있는데 이거를 파면 여기 1500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봐주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상업지구로 해서 알겠습니다. 용적률 내를 다 짓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땅이 갖고 있는 제 조건상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 질 때 나머지 부분을 파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도시환경 정비 사업지구 내에서 구릉지구일 경우에 200m 이내에서 이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게 서로 같은 단지 내에서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 흔히 사진들이나 직접 가서 보면 빌딩에 구멍 뚫어놓은 경우들 보죠. 예. 고가도로가 빌딩 속으로 들어가서 네네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그만큼 용적률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데로 옮겨짓게 되는 거죠.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감정평가 기법상 이 용적률에 대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의 그 층별 허용지수에 따르는 평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아직 사례는 안 나온 거겠네요. 네, 층별로 위치별로 이제 효용 기술을 뽑아서 그 적수로 가격을 판단해야 되는데 얼마에 팔지가 아직 없습니다. 이 제도를 국토교통부도 도입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또 학자들도 저희들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될 가능성은 좀 있나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 예를 들어 서울을 두고 본다면 우리는 각 지역별로 종세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해당되는 지역별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경관 지역이나 이런 경우에 또 청수 부분에도 다 제한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미 설정을 해놓은 상태, 지금의 상태에서 만일에 이 TDR을 적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예를 들어 상업지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1000% 이상의 용적률이 확보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가치로서 그것을 넘길 수 있는 수익이 생길 수 있는데 상당히 그 이전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종세분화 부분 과정에서 굉장히 억제되어 있던 곳은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굉장히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만일에 필요한 경우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부터 큰 대가를 지불하고 사실 용적률을 가져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종세분화가 과연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생겨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예를 들면 이종 주거지요. 그 이종 주거지 그럼 250%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종이고 여기도 이종인데 200%입니다. 200%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아니야, 당연하시죠. 근데 어쨌든 여기도 200, 여기도 200이에요. 근데 내가 다른 어떤 이유로 100밖에 못 썼어요. 이쪽으로 넘겨서 팔기로 합니다. 그럼 여기는 300을 줘야 되는데 200이 한도잖아요. 여기는 여기 300을 질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안 되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 아직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똑같은 이종 주거 지역에서 이 용적률을 이 이종 지역에 질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 조건이 지을 수 있다면 아마 짓게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지역은 자기 용적을 다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찾아가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면 같은 용도 지역 내에서 같은 용적률일 때 그 용적률을 이렇게 엎쳐서 어디는 높게 질 수 있고 어디는 낮게 질 수 있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될 거로 그리고 보여집니다. 제도가 발전하게 되면은 이것을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처럼 요즘 같은 경우에도 보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그걸 사고 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특정 이런 식의 제도화 될 경우에는 거래소가 생겨나가지고 그런 지역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개인 단지별로 할 것인지 구역별로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이 되겠죠. 본부장님 제가 쉽게 하나 설명드릴게요. 일본에 어느 지역이나 파는 것 아니. 아까 질문 속에 제가 답을 좀 본부장님께서 뭘 지금 궁금해하시나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그거예요. 현재 이제 이해가 했어요. 종별로 몇 퍼센트인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산다고 해서 몇 정해져 있는 그 팔 수 있는 데가 일본에 한정이 돼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일본은 어떻게 돼 있냐. 신마루노우치 지역을 예를 들게요. 일본도 상업지 용적률은 1000%, 우리도 일본을 그대로 가져온 거의 그게 맞아요. 근데 거기 1,500까지 허용을 했어요. 허용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특별 계획구역처럼 그러니까 용적률이 상한선이 보통 있잖아요. 근데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라 사가는 게 아니라 높게 공일도로 허용된 곳에만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일본의 역 있죠. 동경역에 1,500%를 허용을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른 데서 사와요. 우리 1,500이 허용되는 그걸 아까 그런 데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겠는데 거기는 여기 1,500이 허용이 돼 있어요. 여기는 1,500 그냥 질 수 있잖아요. 근데 딴 데서 사오면 2,000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허용된 그렇다면 아니 본래 그럼 다들 사와야 상업재는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말씀 잘못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래요? 1000인데 네. 가져와서 1500까지 허용을 해준다. 아, 그렇게 1000인데 가져서 그렇죠. 설명을 네, 해준다. 그건 네. 넘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받을 수 근데 있어야 무한대로 가능한 넘어갈 건데. 수는 없죠.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에서 상한선은 정해야죠. 우리나라는 1500 현재는 정해진 상한 용적률보다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없죠. 가지고 법정 의도가 상한선이 있는데. 법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라고 하는 매수 세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안 된다. 현재는 권 교수님 안 되는 거죠. 안 하고 있다고 말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로서는 이런 걸 있지만 뉴욕 같은 경우에 본다면은 일정하게 지금 이제 용적률은 이제 예를 들어 1000%다 보면 1000% 된다면은 네. 해당되는 지역의 바닥 면적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높이 올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바닥 면적이 작을 때는 용적률을 충분히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저층에 머무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를 갖다가 용적률을 사와서 모양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저 뉴욕의 경우에도 굉장히 가늘게 높이 올라가는 많죠. 기형적인 이제 네. 그런 모습으로 형태로 아마 수도 있다. 그 시장이 형성된다면 그런 모습들의 건물들이 많이 나타날 알 가능성이 수도 있겠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현재의 그 용도별로 이렇게 토지를 되게 세분화시킨 제도 자체를 기본적으로 한번 흔들어야 그렇죠. 이 제도가 그게 이게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사실 시장이 바뀌. 바뀌고. 그게 그런 방식들을 몇 번 허르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었죠. 네. 예, 국토이용계획 바꿔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영국식에 도입된 어떤 그런 형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러는데 미국 형태는 뭐 자기가 정하는 대로 짓고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만 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규제가 없습니다. 네, 몇 없죠. 퍼센트인지. 그러니까 저는 유럽식하고 지금 미국식하고 두 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조합이 돼서 뭐가 좀 가야 되는데 조인인 계획이 지금 현재는 영국 유럽식 형태로 많이 돼 있죠. 거기다 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면 그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요? 누군 손해 보고 누군 이익 보고 이게 넓은 땅에서는 뭐 충분히 그게 가능한데 그나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약적으로 써야 되는 땅들은 우리처럼 규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계획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 지구제로 토지를 규제하고 있거든요. 네. 영국 제도 중에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벨트 제도, 개발제한국이 영국 제도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흔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 않으면 TDR 제도를 도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 보이네. 이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